안녕하세요. 저는 대한기능의학회 연수간사이자 분당 시그니처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의 대표원장 한나연입니다. 오늘은 안면마비 클리닉에서 안면마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환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던 부분을 토대로 안면마비 치료에서의 기능의학과 면역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강의는 안면마비, 면역, 그리고 기능학적 접근 순서로 진행될 텐데요. 우리가 흔히 입이 돌아갔다고 표현하는 안면신경 마비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면신경 마비는 4,000년 전 이집트 유물에서도 확인되었을 정도로 역사적 기록으로도 굉장히 오래된 질환인데요. 얼굴의 움직임을 만드는 근육들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서 표정이 잘 지어지지 않는 안면신경 마비는 얼굴의 22개 근육을 담당하는 일곱 번째 뇌신경, 안면신경에 문제가 생기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 신경은 얼굴 근육의 움직임으로 감정을 표현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안면신경의 문제는 왜 발생하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안면신경 마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원인 미상으로 발생한 특발성 안면마비를 일컫는 벨마비, 그리고 대상포진이 귀 쪽을 침범하여 안면신경을 침범해 안면마비가 발생되는 람제이헌트 신드롬, 낙상이나 교통사고 등 측두골 골절과 같은 외상의 원인, 안면신경종, 천신경종, 진주종과 같은 종양, 중이염, 라임병과 같은 감염, 수술 등 의학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의인성, 중추성, 선천성, 면역질환 등 기타 이유도 존재합니다. 안면마비는 대부분 증상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한데요. 한쪽 눈이 잘 안 감기고 물 마실 때 물이 새는 등 한쪽 얼굴의 움직임이 이상하다면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이때 담당인은 환자의 얼굴 상태와 발병 시기나 시간, 있었던 전조 증상 혹은 동반 증상 등을 통해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시기에 따라서는 신경전도 검사를 통해 신경 손상 정도를 파악해서 예후를 예측하기도 하고, 이마 부위 쪽만 제외하고 마비가 생겼다거나 팔다림의 움직임에도 이상이 동반된다면 중축성 혹은 다른 질환을 감별하기 위한 MRI, CT와 같은 영상 검사를 진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될 부분은 바이러스 연관 안면마비에 대해서인데요. 단순 헤르페스 바이러스 재활성화가 가장 유력한 병인으로 알려진 벨마비와 대상포진 바이러스의 감염 혹은 활성화에 의한 람제이헌트를 중점적으로 연관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면신경마비의 치료 목표는 당연히 안면신경의 기능, 즉 얼굴 근육의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때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골든타임 72시간 이내에 고용량 경구 스테로이드 복용 시작인데요. 경구 스테로이드제는 늦어도 일주일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죠. 이때 수포가 없거나 늦게 발생하는 비전형적 람제이헌트를 벨마비와 감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람제이헌트의 특징인 수포가 보이지 않아도 항바이러스제를 병용하게 됩니다. 또 다른 만면마비의 초기 치료 중에 중요한 부분은 안구 합병증을 줄이기 위한 안구 보호인데요. 눈이 감기지 않게 되면 각막이 노출되어 각막염이 생길 수 있고 무증상 안구궤양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공 눈물과 안연고의 사용, 또 수면 시 감기지 않는 눈을 테이핑하는 등 관리를 통해 각막 보호가 진행되어야 하겠죠. 나아가 안면신경근 재교육 운동, 안면 도수와 같은 안면 물리 치료를 통해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안면 근육 움직임의 대칭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필요한 경우 안면신경마비의 후유증 조절과 개선을 위한 보톡스 주사치료, 재생주사치료 등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안면마비 환자의 약 70%의 환자군은 수주에서 수개월 사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회복 속도는 초기 치료와 신경 손상 정도에 따라 다르겠죠. 반대로 나머지 30%, 10명 중에 3명에서는 다양한 정도의 안면신경 마비의 후유증으로 안면근의 기능장애가 발생해 삶의 질과 정신건강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안면신경 마비의 후유증을 줄일 수 있는 추가적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안면마비 환자의 약 70%는 벨마비와 람세이언트 증후군이 원인이고, 이 두 질환 모두 바이러스 활성화가 핵심 기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벨마비 환자의 면역 체계 변화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왔는데요. 현재 바이러스 관련 안면마비의 기능적 회복을 높이는 데는 여전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손상된 신경 주변의 미세 환경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말초신경 손상을 약물로 치료하는 그 가능성을 모색하는 건데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바로 염증 조절, 산화적 손상 억제, 그리고 신경 재생 촉진, 이 세 가지 핵심 과제에 대한 고민과 연구를 통해 안면마비 치료의 추가적인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염증 조절에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바이러스 감염과 안면마비의 연관에 대한 설명에 앞서 안면신경 염증 기전을 설명하기 위해서 면역 체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면역이란 인체의 방어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천 면역입니다. 이름처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기본 방어선으로 피부나 점막 같은 물리적 장벽과 함께 대식세포, 호중구, NK세포 같은 세포 면역들이 핵심 요소입니다. 이들은 특정 항원에 대한 특이성은 낮지만 감염 시 가장 빠르게 대응합니다. 주요 기능은 병원체 혹은 감염된 세포를 빠르게 인식해 제거하고 후천 면역이 생길 수 있게 신호를 보내는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후천 면역입니다. 이는 학습되는 2차 방어 체계인데요. 훈련된 정예부대를 구성하는 방법과 비슷합니다. 한번 바이러스 등 항원에 노출되면 면역 기억이라는 것을 형성하는데요. 이때 이것이 바로 재감염이 되었을 때 신속하고 강력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후천 면역은 훈련이 필요한 만큼 선천 면역보다 느리지만 한 번 형성되면 오래도록 강력하고 지속적인 면역을 제공하게 됩니다. 앞서 면역의 종류를 보셨다면, 이제 우리 몸이 외부 침입자를 만났을 때 면역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단계는 인식입니다. 이 단계는 말 그대로 방어 시스템이 즉 병원체를 발견하는 단계입니다. 가장 먼저 선천 면역 세포들이 적의 특징을 파악해서 대식세포 같은 특수세포들이 적을 붙잡고 T세포에게 이런 적이 침입했어요 하고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두 번째는 활성화 단계로 정찰대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면역 시스템이 본격적인 전쟁 준비 태세에 돌입하는 단계인데요. 면역의 핵심 병력인 T세포와 B세포가 대규모로 증식하면서 전쟁 준비를 하고, 사이토카인과 보체 같은 다양한 신호물질들이 전반적인 면역 반응을 증폭시킵니다. 세 번째는 효과기 반응으로 적에 대항한 본격적인 공격 단계입니다. B세포는 미사일 역할을 하는 항체를 생산하여 적을 무력화하고, CD8 세포는 적으로 보고받은 세포를 직접 찾아가 제거합니다. 대식세포는 적을 집어삼키고 염증 반응을 일으켜 현장을 정리하죠. 전쟁이 끝나면 면역 시스템은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합니다. 바로 기억세포라는 것을 만들어서 다음에 같은 적이 침입하면 곧바로 더 빠르고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백신의 핵심 원리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면역은 강하면 강할수록 좋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면역 체계는 외부 침입자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동시에 과도한 반응으로 스스로를 공격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여러 가지 질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면역 체계가 너무 강력하거나 불필요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 먼지나 꽃가루 같은 무해한 외부 물질을 유해한 침입자로 오해해서 과민하게 반응하는 알레르기를 일으키거나, 면역 체계가 자신의 정상 신체 조직을 공격해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와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면역 체계의 기능이 약해지거나 결핍된 경우에는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
외부 병원균에 대한 방어력이 떨어져서 감염에 취약해지기 때문에 반복적인 감염이 일어나거나 비정상적이거나 암으로 변한 세포를 찾아 제거하는 기능이 약해져서 암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면역 반응의 비정상적인 조절이란 면역 반응의 시작과 종료, 그리고 강도를 조절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긴 경우로 급성으로 끝나야 할 면역 반응이 장기간 지속되어 조직을 손상시키거나 면역 세포에서 분비된 조절 물질이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분비되면서 전신적인 심각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코로나와 조루 독감 등 중증 감염병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그 주요 원인이 이 경우에 해당하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안면마비와 면역 반응을 이해하기 위해 안면마비 발병 기전에서의 바이러스 감염과 면역 반응의 상호작용적 역할이라는 주제를 가진 논문에서 발췌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안면마비 발병의 핵심 기전은요. 단순히 바이러스 감염 자체가 가진 독성 때문이 아니라 면역계의 면증 반응이 바이러스 감염과 상호작용하면서 병을 심화시키는 과정, 즉 안면마비는 바이러스와 면역 반응이 합작한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안면마비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면마비의 가장 흔한 원인인 벨마비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바로 단순포진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평소 3차 신경절 혹은 슬상신경절 안에 잠복 상태로 존재하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재활성화됩니다. 이때 재활성화된 바이러스는 안면신경에 대규모 염증과 부종을 유발하고 이 부종은 안면신경이 지나는 작은 통로로 인해 신경이 압박되면서 안면마비가 발생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사진을 참고하시면 음 이렇게 여유 있었던 신경주행 통로에 부종으로 인해 신경이 끼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람제이 헌트 증후군의 원인인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 역시 신경절에 잠복하는데요. 면역력이 저하되면 잠복하던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또 급격히 재활성화되고 증식해서 신경절에 심각한 염증과 괴사를 유발합니다. 이 염증과 부종이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은 기전으로 안면신경 마비를 압박하면서 안면마비로 이어지게 됩니다. 최근 보고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도 안면마비와 연관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신경염증과 손상을 직접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능력, 즉 신경친화적 특성이 있어서 신경염증과 손상을 일으키기 쉬운데요. 심지어 감염 심지어 바이러스 감염 자체에서 발생된 그 염증 물질이 혈관의 비정상적인 수축을 유발하여 안면신경의 혈류 공급을 저해하거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인 미세혈전 형성을 통해 안면신경의 혈류를 차단하면서 신경 손상을 유발하고 안면마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른 관련 바이러스들도 있습니다.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즉 HIV는 신경 조직을 직접 침범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안면신경을 유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앱스테인바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자체의 독성보다는 바이러스와 면역 사이의 전쟁, 그것에 따른 2차적 손상 혹은 면역 시스템의 과도한 대응이 안면마비의 원인이 될 가능성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면신경마비는 여러 바이러스가 신경 속에 숨어 있다가 면역이 약해지면 다시 깨어나는 질환입니다. 바이러스가 직접 신경을 손상시키기도 하지만 우리 몸이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면서 생기는 염증이 신경을 붓게 하고 피의 흐름을 막고 압박 손상을 일으켜 안면마비를 유발하는 것이죠. 결국 안면마비는 바이러스의 독성과 면역계의 염증 반응이 함께 만든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벨마비의 예후에 있어서 세포성 면역 반응이라는 제목을 가진 벨마비 환자에서의 T세포나 B세포 등 면역세포의 변화가 질병의 경과와 회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연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쯤 되면 앞서 말한 바이러스의 재활성화를 막을 수는 없는 건지, 우리의 면역 반응이 안면신경을 보호하지는 못하는 건지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물론 우리 몸에서도 이러한
바이러스들의 재활성화를 막는 면역 시스템이 있습니다. CD8 T세포는 신경 속에 숨어 있는 바이러스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바이러스의 재활성화를 막는 면역 경찰인데요. 스트레스나 피로, 질환, 임신 등으로 면역이 약해지면 이 기능이 약해져 바이러스 재활성화에 취약해지게 되는 거죠. 취약해진 감시망을 틈타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고, 그래서 우리의 몸 상태를 돌아다니면 면역계가 이를 막으려 과하게 반응하면서 신경 손상이 일어나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바이러스의 재활성화는 잘 막아내는 것이 가장 최우선 과제라고 볼 수 있겠죠. 어, 이와 같이 이 연구에서는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될 때 자연살해 세포인 NK세포, 대식세포, 호중구 등과 같은 선천 면역세포들이 얼마나 신속하게 초기 방어에 성공하느냐가 단순히 바이러스 감염을 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면신경의 진행 경과와 회복 속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천 면역세포들의 건강과 활성도가 안면마비 진행 경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죠. 면역 시스템의 감시와 선천 면역의 조기 감염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가 안면신경을 침범하면 우리 몸은 두 가지 핵심 방어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첫 번째는 NF-kappaB 신호경로인데요. 감염 즉시 염증 물질을 쏟아내서 싸워줄 면역 세포들을 끌어모읍니다. 두 번째는 인터페론 시스템, 항바이러스 면역의 핵심입니다. 조기 인터페론 발현은 바이러스 증식과 단백질 합성을 차단해서 신경 염증과 부종을 줄이고 안면마비 증상을 완화시킵니다. 바이러스가 되었더라도 이 두 경로가 빠르고 균형 있게 작동한다면 이 면역 경로의 작동 능력 자체가 안면마비의 경과와 예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 안면신경이 공격당하며 면역의 핵심 병력인 T세포와 B세포도 즉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면역 조절 담당 세포인 T세포는 사령관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T세포가 활성화되면서 염증 물질을 많이 만들어서 면역 세포들을 불러 모으면서 안면신경 주변의 붓기와 염증이 악화되는데요. 하지만 후기 단계로 가면서 T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찾아 제거하고 손상된 신경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B세포는 바이러스에 딱 맞는 무기인 항체를 만들어서 바이러스가 신경세포로 더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내죠. 이 맞춤 항체가 달라붙은 바이러스는 더 이상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세포 면역에 의해 청소되면서 염증은 가라앉습니다. 따라서 T세포가 적절한 시점에 초기 염증 단계에서 후기 단계로 전환되어야 신경 부종의 악화나 그로 인한 추가적인 신경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 바이러스 감염은 단순히 신경을 직접 공격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은 내 몸이 나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반응의 강력한 유발인자인데요. 면역계가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그 과정에서 안면신경 세포의 일부 겉모양이 바이러스의 일부 모습과 비슷하게 생겨 면역계가 신경세포를 바이러스로 착각해 공격하는 자가 면역 공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잘못된 면역 반응이 신경을 공격하면 탈수초화, 즉 신경의 절연막이 벗겨지고 결국 신경 손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길랭바레 증후군과 비슷한 면역 기전으로 이해할 수 있죠. 이 연구에서 안면마비 환자에서는 CD8, CD4, 그리고 CD3 T세포, 즉 세포성 면역의 핵심 세포들이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곧 면역 감시 기능이 떨어진 상태라는 뜻입니다. 원래 CD8 T세포는 잠복해 있는 바이러스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재활성을 억제시키는데 CD4 T세포가 줄면 이 CD8 세포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되고 결국 잠들어 있던 바이러스가 깨어나 신경을 공격하게 됩니다. 특히 스트레스나 피로는 T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이는 면역 감시 체계의 붕괴로 이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연구에서 면역 기능이 약할수록 안면마비의 위험이 높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도 안면마비 초기 T세포가 많으면 질병 기간의 단축, 그리고 정기생리학적 검사 결과가 호전되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면역력이 안면마비의 병태 생리와 예후에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다음으로 준비한 논문은 벨마비에서 염증 반응과 대사 이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이를 이용한 치료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한 최신 연구 논문입니다. 이, 연, 이 연구에서도 안면마비의 급성기에서 CD3 T세포와 CD4 T세포의 비율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마비가 생기기 24일 전부터 이미 말초 혈액의 T림프구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즉, 안면마비는 단순한 신경질환이 아니라 신경염증과 면역의 불균형, 그리고 감염이 모두 연관된 질환이라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면역이 억제되거나 약해진 상태에서는 몸이 바이러스 감염과 자가 면역 반응에 훨씬 더 취약해지고, 결국 이런 면역 불균형 상태에 놓인 사람일수록 바이러스의 감염 혹은 재활성화, 그리고 자가 면역 신경염 등 이런 염증에 의한 안면마비의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연구들이 시사하는 결과들의 임상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안면마비의 표준 치료는 스테로이드로 염증과 부종을 줄이고 항바이러스제로 바이러스 증식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완전한 회복이 되지 않는 환자군들은 여전히 존재하고요. 단순한 염증과 부종 억제를 넘어서 더 나아가 면역을 평가해서 우리 면역의 균형을 맞춰 우리 몸에서 안면신경 손상에 대항할 수 있는 최상의 면역 조절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이 바로 기능의학이 안면마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면마비 치료에 있어서 기능의학의 면역 조절은 사실 굉장히 방대한 양의 정보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염증 조절, 저하된 면역의 회복과 불균형 개선에 집중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면역의 개선을 기대한다면 일단 개인의 면역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안면마비 환자에서의 기능학적인 면역 평가는 사실 굉장히 다각적으로 진행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수면의 부족,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질병들의 요소들은 면역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 패턴과 전신 상태, 개인의 수면, 스트레스 관리 능력, 영양 상태를 포함한 전반적 생리 균형을 함께 평가합니다. 그 다음은 소변 유기산 검사와 같은 대사 기반 면역 평가인데요. 이 검사는 대사 산물을 분석해서 에너지 대사, 신경 전달 물질의 대사, 산화 손상과 항산화 대사, 간해독 대사, 장내 세균 대사 등 신체 대사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능학적 검사로 소변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 간편한 검사임에 반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아주 많아 아주 유용한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장 면역 검사인데요. 장은 전신 면역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죠. 이 부분에 대한 강의만 수시간이 가능할 정도로 그 양이 방대합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검사들은 장내 미생물 균형 검사, 칼프로텍틴 같은 표지자를 통하는 검사 등 장과 면역에 대한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검사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이 부분은 오늘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고, 그 외에는 앞서 면역 내용 중에 있었던 조금만 이상하면 달려가서 처치해버리고 보는 킬러와 같은 그 면역세포, NK세포 활성도 검사와 같은 기능적 면역 활성 검사가 있습니다. 이쯤에서 몇 가지 검사 사례를 보여드려 볼까 합니다. 대사 기반 면역 평가 툴 중에 하나인 소변 유기산 검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종합적인 대사에 대한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인데요. 에너지 대사, 신경 전달 물질의 대사, 산화 손상 항산화, 간 해독 대사, 그리고 장내 세균 대사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평가는 소변으로 확인되는 각각의 대사산물의 수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각각의 대사산물의 평가는 대사 이상의 해결을 위한 그 근거가 되어주죠. 이분 같은 경우는 진단받은 질환이 따로 있는 유병 상태는 아니었지만 만성 피로와 더불어 쉽게 지치고 잦은 감염이 자꾸 반복되는 그런 증상 때문에 진행했던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검사의 결과에 비해서는 많이 안 좋은 검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NK 세포 활성도를 평가한 검사지를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NK 세포는 암이나 감염 세포 등 일단 이상한 세포가 생기면 조기에 없애버리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드렸었는데, 이 31세 남성분은 백신을 맞았음에도 코로나에 4번 이상 걸리실 정도로 바이러스 감염이 굉장히 잦았던 남성분이셨고, 초기 면역 검사 수치가 최소한 500은 되어야 정상으로 볼 수 있는데 40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아서 면역 치료를 진행했고요. 진행 후 호전된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이 70대 남성분은 신체 건강하신 남성분이셨으나 술, 담배를 즐겨 하시고 당뇨와 심혈관 질환에 기억력이 있는 남성분이셨는데, 진행한 검사장에 이렇게 낮은 수치가 확인되어서 치료하였습니다. 이분은 29살 여성분의 검사 결과고 진행한 검사상에 135로 세포 활성도가 떨어져 있는 것이 확인돼서 면역 치료 4번 정도 진행한 환자분이고 개선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는 66세 여성분이셨고요. 심한 벨마비로 오셔서 진행한 검사상에 또 면역이 떨어져 있는 게 확인돼서 면역 치료 병행 후에 검사 결과에 호전이 확인된 분이십니다. 실제로 이분은 경과도 굉장히 좋으셨던 걸로 기억이 나요. 앞서 보여드린 NK 세포 활성도가 저하되었던 환자들의 치료에는 사이모신이라는 게 사용됐는데요. 그렇다면 바이러스성 감염병에서의 사이모신 알파1과 그 역할이라는 논문을 기반으로 우리 몸의 면역 균형 회복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이모신 알파1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모신은 항암 환자군에서도 널리 사용되지만 오늘 강의에서는 바이러스 감염과 면역 조절이 중심이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 질환 관련 논문을 기반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사이모신 알파1이라는 물질은 우리 몸의 면역 균형을 회복시키는 천연 면역 조절 단백인데요. 원래는 흉선에서 만들어져 면역 세포를 훈련시키는 교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사이모신은 T세포의 수와 기능을 강화하고 대식세포와 수지상 세포를 활성화해서 바이러스 감염 세포를 조기에 제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NK세포의 살상 능력을 높이고 면역 세포 간의 협력으로 항바이러스, 항균 반응을 강화하죠. 사이모신은 또한 바이러스의 복제와 단백질 발현 또한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효과들을 통해 안면마비 치료에서 사이모신을 면역 조절제를 사용했을 때 안면마비 치료에서 사이모신을 면역 조절제로 사용했을 때의 효과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번외로 사이모신은 백신 반응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고 일부 연구에서는 폐혈증 같은 중증 감염 환자에서 장기 손상을 줄이고 생존율을 높였다고 그런 효과도 보고되고 있어요. 다음은 우리에게 익숙한 비타민 D인데요. 비타민 D가 안면마비 예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기반으로 비타민 D에 대해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표준 치료인 스테로이드와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비타민 D의 항염증 작용과 신경보호 효과를 살펴보았습니다. 결과를 보면 벨마비 환자들의 평균 비타민 D 수치는 안면마비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 의미 있게 낮았고, 특히 중증 안면마비 환자의 비타민 D 수치는 경증 환자의 수치보다 훨씬 더 낮은 수치를 보였다고 합니다. 안면마비에서 완전히 회복된 환자군의 초기 비타민 D 수치가 안면마비에서 불완전하게 회복된 환자들보다 의미 있게 높았다고 하는데요. 즉, 비타민 D 결핍은 안면신경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리뷰는 말초신경 손상의 수술적 치료에 있어서
결과를 개선시키기 위한 식단, 영양소 및 보충제의 잠재력에 대한 고민을 한 그런 논문인데요. 직접적으로 안면신경 손상 관련 논문은 아니지만 안면신경 또한 말초신경이기 때문에 연관성을 고려해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가 손상된 안면신경의 수초화, 즉 신경의 절연막, 신경 껍질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을 다시 만들어주는 과정을 촉진한다고 하는데요. 손상 부위에서는 신경 섬유의 재생, 그리고 두께 증가를 또 유도하고 신경 신호 전달을 또 개선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 비타민 D를 충분히 보충한 환자들은 근육의 운동 기능 자체에 회복하고 이를 수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기 생리학적 검사 결과가 의미 있게 향상되었음을 이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이 저널의 경우는 말초 신경 손상에 대한 내용이지만 안면 마비도 말초 신경 질환임을 고려해서 비타민 D는 손상된 말초 신경 재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보조인자로 또 고려될 수 있고 기능학적 관점에서 안면마비 환자의 비타민 D 상태를 평가하고 결핍 시 보충하는 것은 합리적이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에게 익숙한 또 다른 비타민 B군입니다. 비타민 B6, 피리독신, 비타민 B12, 코발라민 등 신경병증에서의 유익한 효과는 사실 널리 알려져 있는 건데요. 이는 비정상적인 신경 흥분을 억제해서 통증을 완화하고 신경 재생과 회복을 촉진하는 작용을 한다고 말해요. 이 리뷰에서도 신경 손상 직후에 우리 몸의 비타민 B군의 수치가 급격히 감소된 거를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그 정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화되는 성향을 보였기 때문에 말초신경 손상 급성기에 비타민 B 복합제를 보충하는 것은 신경 회복 속도를 높이는 잠재적인 치료 옵션으로 제안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에게 임신 중 태아의 신경관 결손 예방으로 익숙한 엽산입니다. 엽산 또한 말초신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동물 연구에 따르면 엽산은 슈반세포의 증식과 이동을 촉진하고 신경성장 인자의 분비를 늘려 신경재생을 돕는다고 합니다. 즉 엽산은 단순히 태아신경관 결손 예방뿐만 아니라 성인에서도 손상된 신경의 기능적 회복을 지원하는 치료가 되어줄 수 있다는 기대를 해보게 되죠. 간단하게 어떤 요소들이 안면신경에서 기능학적 관점으로 응용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말초신경 손상이 재생될 때에 그 단계별로 치료의 초점과 응용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신경이 손상되면 먼저 우리 몸은 청소 단계에 들어갑니다. 손상된 신경의 잔해를 대식세포와 슈반세포가 그 잔해를 청소하는데요. 이때 염증 반응은 적당히 일어나야 합니다. 너무 과하면 2차 손상이 생기고 적절하면 손상된 부위를 보호하고 바이러스를 제거하며 신경 재생 신호를 활성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때 치료의 핵심은 염증 조절과 항산화 그리고 보호입니다. 오메가3나 사이모신 알파, 멜라토닌이 염증을 완화하는 물질로 고려될 수 있겠고요. 글루타치온, 비타민 C, 알파리포산은 신경의 산화 손상을 줄이는 물질로 그리고 코엔자임 Q10, L카르니틴 등은 세포의 에너지 회복을 도와줄 수 있는 물질로 고려해 볼 수 있겠죠. 다음은 손상 후 약 1주에서 4주가 지나면 본격적인 신경섬유의 재생이 시작되는데요. 신경은 하루에 약 1mm씩, 즉 열흘에 1cm 정도의 속도로 자라납니다. 이 과정에서 재생신경 섬유가 바른 방향으로 자라도록 안내하고 또한 신경선장 인자를 또 활발히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때의 치료 초점은 신경섬유의 성장을 돕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겠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비타민 B6, B12, 엽산, 멜라토닌 이런 것들이 신경의 재생과 전도 속도의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물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신경 재생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산화 스트레스를 걷어낼 수 있는 항산화 물질,
아세틸시스테인이나 알파이프릭 애시드, 글루타치온 등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세포막의 유동성을 높여 신경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DHA, EPA 같은 오메가3 등을 응용하는 것을 또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신경 섬유가 충분히 자란 이후에는 슈반 세포가 신경 섬유를 감싸면서 신경의 수초, 새로운 절연막 신경의 껍질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이 신경의 절연막은 신호 전달 속도와 정확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신경 섬유가 먼저 재생되고 그 이후 이제 절연막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단계의 치료 초점은 이 절연막인 미엘린 합성을 돕는 영양 공급입니다. 비타민 D3는 미엘린 합성을 촉진하고 DH, EPA 등과 같은 오메가3는 수초막의 주요 지질 구성 성분입니다. 또 비타민 B12처럼 인지질 합성과 안정화에 도움을 주는 물질도 또 고려해 볼 수 있겠고, 이때도 또한 이 과정을 방해할 수 있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는 항산화 물질들도 고려 대상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신경 수초의 성장을 촉진하는 인자들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기능을 되찾는 과정인데요. 구조적으로 잘 재생된 신경이 다시 담당 근육이나 감각 수용기와 연결되면서 뇌와 신경이 새롭게 소통하는 재학습이 일어나는데, 이 시기에는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훈련과 운동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안면근신경 재교육 운동, 안면 도수와 같은 기능적 자극이 신경이 잘 적응하고 근육 움직임을 회복하고 그런 것에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또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비타민 B군이나 마그네슘 등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맞춰주는 물질들이나 또 이 단계뿐만 아니라 전 단계에 걸쳐서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조절은 또 코티졸을 낮춰주니까 면역의 안정화와 질병의 회복을 돕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임상에서 수면의 질이 안면마비 회복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무궁무진한데요. 어느덧 마지막입니다. 오늘 나눈 내용의 결론은 바이러스성 안면신경마비는 단순히 바이러스 감염이 아니라 바이러스와 면역 시스템의 상호작용이 만들어낸 복합 질환이고, 따라서 면역 시스템의 바이러스에 대한 안정적인 대응은 안면마비의 예후와 연관이 있을 수 있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효과적인 스테로이드와 항바이러스제라는 표준 치료에 더불어서 기능의학 접근을 통한 면역 조절을 이루려는 근거 있는 치료의 병행은 아마도 가능한 더 나은 예후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줍니다. 치료법이 환자에게 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치료 근거가 있는 모든 것을 응용해서 최상의 예후를 목표하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오늘을 준비했는데요. 의학의 기본 원칙, 해를 끼치지 말라. 모두의 안면이 안녕한 그날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질문을 조금 받아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서아TV님 한번 볼까요? 아, 잠시만요. 여기 김현님, 안면마비 후엔 어떤 음식을 피하거나 챙겨 먹는 게 좋을까요? 요렇게 질문 주셨어요. 한번 볼게요. 안면마비 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 레벨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들을 먹으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시기를 항상 생각할 때에 피하는 아주 기본적인 음식들이 있죠. 너무 많이 정제가 되었다거나 하는 음식들은 어차피 항산화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당연히 흡연이나 음주 등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챙겨 드실 수 있는 것들은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음식들을 추천드릴게요. 또 어디 볼게요. 로또님, 안녕하세요. 교정 중인데요. 침을 가끔 흘립니다. 안면마비 증상일까요? 네. 교정 중에 침을 가끔 흘릴 수 있는 것은요, 안면마비 증상이라기보다는 그 교정을 시작하면서 일시적으로
입 다무는 기능이나 입 주변의 근육이 적응이 조금 떨어져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혹시 얼굴의 근육 자체 표정을 짓는 것이나 어 기 움직임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안면마비 증상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카자니 님 한번 볼게요. 안면마비가 대상포진 바이러스 때문일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경우 치료가 다른가요? 네.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온 안면마비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대상포진 바이러스일 경우에는 귀 근처나 입 안쪽으로 수포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의한 안면마비가 일반적인 특발성 안면마비인 벨마비보다는 경과가 조금 안 좋을 수 있다는 연구가 있을 정도로 조금 심하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초기에 항바이러스 치료를 아주 적극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아. 모두가 함께님, 얼굴 한쪽만 웃을 때 안 따라와요. 면역력 부족일 수 있을까요? 네. 면역력 부족이라고 해서 얼굴 웃을 때 한쪽만 안 따라오는 경우를 단순한 면역력 부족으로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그 의료진의 진료를 한번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웃을 때 한쪽이 어떻게 안 따라오는지 그 근육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잠을 못 자도 안면마비가 생길 수 있나요? 빠라밤밤 님. 네.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잠을 못 자도 안면마비가 생길 수 있죠. 네. 오늘 강의 내용을 보시면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잠을 잘 못 자는 것은 면역력 저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안면마비가 생길 수 있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면역적 저하가 바이러스 감시에 실패하게 돼서 그 바이러스의 재활성화가 일어나면 안면마비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네. 그 마지막 질문 하나 받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님. 치료가 늦어지면 영구적으로 마비가 남을 수도 있나요? 네. 여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린 그 골든타임 72 시간의 연구는 그 안에 항바이러스제와 스테로이드 치료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예후가 가장 좋다는 뜻인데요. 영구적으로 마비가 남을지 안 남을지의 경우에는 신경 손상의 정도를 파악했을 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늦어지면 불리하기는 하지만 신경의 손상 정도에 따라서 회복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의료진과 상담하시고 적절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한편으로 추천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안면마비와 또 기능의학과의 만남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분당 시그니처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의 대표원장 한나연이었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